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분투한 애국자가 33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조국 땅을 밟게 되었을 때 그 귀국의 여로가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려질 것인가는 추측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지금 2개월이 지났고 하지 중장이 인천에 상륙한 지도 5주나 지난 그때까지 이승만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승만이 남한에 친미 계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미 국무성의 앞잡이로 극보 한국에 들어왔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그는 미 국무성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의 독립을 눈앞에 둔 이승만이 당면한 문제점은 당시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1945년 3월 부인자 그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에게 면담 요청한 결과 그 결과를 편지를 보낸 글에서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다. 프란체스카는 이 편지 봉투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낸 답신을 동봉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었다. 루즈벨트 부인이 쓴 기사들을 동봉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유력한 분인 루즈벨트 부인의 글을 읽고 그래도 우리 임시정부 얘기를 듣는 것은 이 세상에 나서 처음 듣는 글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미국 대통령 부인에게 저희 부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 오후 4시에 우리들을 만나고 싶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부부는 부인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은 부인은 벌써 우리 부부가 망명정부의 독립운동가 부부라는 것을 비서들로부터 들었는지 대뜸 두 부부께서는 우리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 원조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단조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저의 남편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동안 우리 독립군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원조를 수없이 미국 정부에 요청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단 한 개의 다이너마이트도 원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대한 그릇된 말을 듣고 판단을 잘못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부인은 즉각 대통령에게 전할 것을 약속하고 대통령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만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평화 애호 한국인을 실망시킨다는 것은 중대한 공평을 잃은 행위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는 서한을 부인에게 전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한국민의 염원을 성취시키는 것만 주는 것은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 미국의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회의 여러 단체 규합을 주장한다면 공산 선동분자들을 고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유일한 목적은 명명 중에 있는 민주적 정부를 장악하여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지 않은 민족주의 지도자의 입장을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프란체스카 말한 이 해합에 대한 엘리노이 루즈벨트 부인의 반응은 1945년 3월 12일 여사의 신디게이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그 전에는 이승만 박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인물에는 순간 정신이 빛나고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인내가 그의 온화한 표정 속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여사가 약속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해답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고 이런 말만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6월 11일에 이승만의 글을 보면은 당시 진전되고 있던 여러 문제의 어떤 일면이 개략 서술되어 있다. 송자문은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경에 체류 중인 김규식, 김원봉, 조서왕 등의 한국에 있어서의 특권을 줄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미 국무성과 교섭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 자문은 그들은 공산주의자이므로 그와 협력할 것이며 그래서 한국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1942년 12월 7일 김구는 중경의 망명 한국임시정부의 일부 공산주의자를 입각시키고 그때부터 이승만은 그와 같은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6월 12일자 이승만 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당시 그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였으나 김구 씨로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한편 장개석 씨는 완전 통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조건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핸디캡을 갖고 있었으며 송자문 씨를 포함한 무력 정책을 취하고 있는 고관들의 탓으로 불안한 입장에 빠져 있었다. 그 결과가 중국 정부의 장개석 씨와 김구 씨는 분리되었다. 사태가 이처럼 진전되고 있었으므로 이승만은 일본이 패전하자 곧 귀국하기 위해서 사면팔방으로 노력했다. 그는 중국을 경유해서 귀국하려고 하지 않았다. 김규식 일파가 한국에서 확고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송 자문이 그를 중국에 머물도록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마닐라 경유 여정을 계획하여서 여권과장 루스 시플레이 여사에게 여권을 신청했다. 그래서 시플레이 여사가 제임스 번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발급 제가 받은 것은 9월 5일, 즉 그가 런던으로 가기 직전이었다. 다음으로는 군 작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 당국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방성의 스위니 대령이 맥어더 장군에게 타전하고 맥어더 장군은 그의 여행을 허가했다. 이에 의해서 스와니 대령은 고등 판무관의 명의로 그에게 적당한 항로를 선택해서 귀국할 허가서를 갖추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무성의 매닝이 이승만이 탈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국무장관실에서는 시플레이 여사를 호출해서 고등무관인의 관무관이라는 칭호의 이의가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여권 발급을 취소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이다. 9월 21일 매닝은 이승만에게 시플레이 여사를 만나도록 권하였다. 그것은 금요일 하루 일이었으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여사를 만나지 못했다. 여사를 만났을 때 그는 경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귀국할 생각임을 말했다. 그래서 스위니 대령은 칭호를 생략할 새로운 군사 당국의 허가서를 작성할 지시를 받았다. 이 허가서를 입수한 그는 당시 매닝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미 국무성이 그의 여행에 협력할 수 없음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닝은 이승만이 오키나와라든지 도쿄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맥어더 장군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더욱이 군용기를 사용해서 귀국하기 위해서는 맥어더 장군으로부터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스위니 대령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신청을 맥어더 장군에게 타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스위니 대령은 국무성의 특별 지시가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시플레이 여사에게 부탁하니 국무성에서는 다시 그를 위해서 노력하여 하겠다는 답변만 전해왔다. 이와 같은 수많은 난관이 해결되고 한국행이 실현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후였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이승만의 귀국 계획이 무슨 까닭으로 곤란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나. 내막은 이런 것 같았다. 즉 미국의 고위 군사 당국자의 외교 관리들은
원래 총선거에 의해서 수립되는 한국 정부를 미소 합동군사령부와 같은 관리하에 두고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하에 소련이 협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일본, 독일, 칠레 등에 세워진 정부 형태가 한국에도 수립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은 동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이승만의 귀국을 부디 국무성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하지 장군이 지휘하는 제6군단이 한국에 상륙한 지 소련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은 단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의 하나는 하지 장군이 석탄과 교환할 물자를 북한으로 발송했을 때 나타났다. 소련은 석탄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차마저도 못수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마침내 관리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연히 분할된 한반도가 급속히 재통일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니 다음에 취해질 결정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남한을 미군 당국의 관리하에 두고 시대의 유통성을 주는 반면 소련과의 교섭을 기도하든가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무성은 결국 후자를 택하였다. 이에 따라서 가장 열렬히 독립을 외치는 이승만의 귀국은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의 정당성을 그만두고 어쨌든 그의 귀국이 10월 16일까지 연기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미 국무성의 앞잡이 역할로 그가 선택된 것이라든가 그의 권력을 얻게 된 것이 미국 정부의 덕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는 이 국무성에 있어서 탐탁지 않은 인물이었던 까닭에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하는 데에도 있는 힘을 다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난관이 회복된 후 그의 귀국은 장구한 세월의 희생과 고독한 투쟁의 결실이었으며 개선의 행진이었다. 매거더 장군은 하지 중장에게 이승만을 건국의 영웅으로서 환영하도록 권고했으며 그의 귀국으로 온 나라는 기쁨에 차 있었던 것이다. 1945년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은 환국 제1성으로 10월 17일 오후 1시 반에 다음과 같은 방송을 했다. 고국에 33년 만에 처음 돌아와 고국 삼천리를 또다시 보고 사랑하는 남도 동포들을 만나니 기뻐서 웃고도 싶고 슬퍼서 울고도 싶습니다. 예정대로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 당국과 협의를 하고 김구 씨와 같이 오려고 했는데 중국 방면에 너무 방면에 애로가 많아서 잘 되지 않아서 부득이 그냥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온 것은 임시정부가 국립위원부의 대표로서 온 것이 아니고 단지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미국 서울 워싱턴에서 초사일 비행기로 태평양을 향해서 출발할 때 아무도 모르게 떠난다는 것에 비행장에 와서 보니 남녀 친구 수십 명이 나와서送별했습니다. 밤 9시에 출발해서 상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와이 괌도를 거쳐서 도쿄 초삼일에 내렸을 때 전후 6일 만에 한국 이수로 대략 33,000리를 날아왔던 것입니다. 동경의 하지 장군과 만나서 친밀히 담화한 후 하지 장군은 그 다음날 돌아왔는데 나더러 수일 쉬어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후 3일간 도쿄에서 쉬고 어제
이번 동경을 떠나서 오후 서울에 내렸습니다. 내가 소문 없이 이렇게 온 곳은 별로 비밀이 관계가 있거나 어느 정당에 연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과 당파를 협동해서 한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완전 무기란 독립을 찾겠다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회는 전무하고 후무한 것입니다. 연합국 사람들이 한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모든 갈등과 개인 관계를 다 없애버리고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향하여 협력하면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말씀을 일반 동포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오. 미국은 전 백성과 대통령 트루먼 씨 이하가 우리의 독립을 절대 지지합니다. 또 일본과 한국에 들어와 보니 메가더 장군과 하지 장군, 아놀드 장군이 모두 우리 동정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인들이 그의 그저 배우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하여도 우리가 우리 일을 아니하거나 못하거나 하면 친구들의 도움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후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또 한번 부탁할 것은 우리 남녀들이 일심협력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승만이 이 건국 방법론을 이 말에 여실히 나타나 있거니와 그는 미묘한 국제 정세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소련에 대해서는 그 말을 회피했다. 묻히면 살고 해지면 죽는다는 그의 주장은 그 후 너무나도 현실에 적용된 말로서 우리의 내리를 남아있다.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무런 정견도 없다. 다만 국내의 여러분과 합동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국가를 하루빨리 세워야 하겠다는 것밖에 없다. 우리만 잘 단결되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국가를 세워서 우리에게 산적된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고 믿는다. 8월 15일 후 우리 국내에는 50이 넘는 정당이 난립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한심하게 생각하였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긴급한 문제는 완전 독립이 아니겠는가. 그러자면 하루빨리 뭉쳐야 할 줄로 안다. 한데 뭉쳐서 우리 국가를 찾자면 총선거를 단행해서 새 국가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서로가 한자리에 앉아서 흉공을 털어놓고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으며 논의된 후에 인민의 총회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하며 연합군도 우리 인민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되며 우리의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 중장은 조선호텔 3층에서 방셋을 연결해서 장소를 준비해서 두었다. 환성을 울리고 있는 군중을 위무하면서 10월 21일 오후 5시 이승만은 침대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나이도초기 공표되고부터 전 국민이 크게 떠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백 명이 호텔의 입구에서 밀어닥쳐서 나를 만나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장군과 나는 준비가 완성될 때까지 도착 종료를 보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날 아침에 하지 장군이 찾아와서 미국 기자들이 나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지 중장 아놀드 장군과 함께 군정청 기자회견실에 나왔습니다. 나는 영어와 한국어를 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군중은 문전에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 왔으므로 잠시도 쉴 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웅 나는 그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서한은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송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황망히 말했던 것입니다. 실로 바쁜 때였던 것입니다. 남한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모조리 이승만을 방문하고 그를 정당의 당수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용룡과 그의 아우 연홍은 이승만에게 인민공화당과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남한 공산당 당수 박헌영은 또한 그를 방문하고 공산당이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청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그 대신 그는 독립촉성회를 결성하였다. 그래서 전 국민이 같은 회에 가입하도록 호소하고 38 이남의 각 이 도시와 초월하게 지방 분해를 결성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이승만의 귀국은 정치적 진공 상태를 메웠다. 용령을 해방 이전에 한국민이 미워하고 있던 아베 총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인기가 크게 잃고 있었다. 또한 공산당과의 관계는 그에 있어서 단층 불리한 것이었던 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은 그때까지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귀국 후 김구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에 있어서의 그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1948년에는 그가 남북협상이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취함과 동시에 그의 지지자들을 거의 이탈했다. 김구식은 후일에 미 군정청의 총화가 되었으나 그를 위해서 군정청의 요인들이 막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탁월한 장덕수는 극히 유망한 인물이었으나 1947년 12월 2일에 암살되었다. 보성정문학교 설립자이며 부유한 생산업자였던 김성수는 지식인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었으나 대중은 그를 대부분 몰랐다. 대중에 있어서 이승만과 같은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한국인은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 조만식 선생으로서 그의 모범적 애국심은 교회라는 한적한 곳에서 창의적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의 북한 점령 직후에 체포되어 그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이 한국에 귀국하기 국민들은 그들이 믿을 수가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그를 우러러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남한의 각 정당 당수의 지위를 사절한 것은 군정청의 요인 및 당시 미국의 기자들의 비난을 샀다. 그들은 혼잡한 상황 하에서 하나의 통일체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열망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이 보였던 유일한 기회를 이승만이 거부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승만이 그와 같은 지위를 사절한 것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야망적 질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세력이 대중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한 결코 확대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민주적인 의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작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부터 1946년까지의 미군 당국은
그들이 철수할 수 있도록 소련과 어떤 합의에 도달할 것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정치가들의 행동을 판정하는 기준은 소련을 묵종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승만은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정치적 암투 속에서 나라를 보내면서 이승만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어려서 살던 도동을 찾았다. 공산주의의 위험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남한의 애국인들만이 아니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또한 상당히 소련의 호의를 느끼고 있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소련과 일본은 항상 불화하였다. 1917년부터 1919년에 거친 소련의 혁명은 지하에 잠긴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격려해 주었다. 많은 한국인 게릴라가 그들과 합류한 것은 자연적인 추세였다. 적은 양의 무기와 보급물자가 합류한 것은 자연적인 추세였던 것이다. 시베리아로부터 한국의 지역운동가들에게 밀송되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일본 경찰이 엄하게 통제하고 있던 동안은 공산주의 선전이 한국 내에 침투할 수 없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그 장벽이 제거되었다. 군정 당국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공산주의자도 다른 정당과 같이 대우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공산당 서울에 그 중앙본부를 두고 한때 원화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인쇄기까지 설치하기도 했다. 공산당의 지방 조직망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위조 집회와 개성의 은행에서의 약탈한 금전과 북한에서 흘러나온 원화에 의해서 그들의 재정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재빨리 동지역에서 신화폐 제도를 개혁하고 구통화를 모았으므로 사실 남한의 공산 세포들을 위하여 보내는 금액은 막대하였던 것이다. 이 자금으로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계획적으로 신문사와 영화관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 수많은 포스터와 삐라를 인쇄하여 마음대로 뿌렸으므로 공산주의는 대중 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1945년 12월 하순에 개최된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이 감시하는 5개년 신탁 통치를 결의하였다. 이승만과 김구는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군정청 직원이 항의 스트라이크를 하도록 호소했다. 그 결과 1946년 1월 1일과 1월 2일 군정청의 각 기관이 문을 닫고 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임시정부의 실력은 시위되었다. 공산주의마저 이 반대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신탁 통치를 오히려 지지하라는 지령을 모스크바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많은 슬로건이 돌변해버렸다. 신탁 통치 반대라는 플랜카트의 반대라는 어구는 지워지고 신탁 통치를 타도하라라는 기치는 신탁 통치를 실천하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어졌던 것이다. 한국의 태도가 공표 수시간 이내에 너무나 명백히 표시되었으므로 미국의 번스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신탁 통치는 원조와 협력을 의미함에 불과하다고 방송 연설을 하였다. 김구와 긴밀한 협력을 나누고 있던 이승만은 소련이 원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울 방송국을 통해서 매주 연설을 시작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가 옳지 않다는 것, 5년이라는 기간은 영전될지도 모르며 또한 될 것이라 틀림없다는 것, 이와 같은 계획은 마침 먼저 한반도의 소련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 계획은 한국 독립에 관한 카이로 공약에 반한다는 것이며 4,000년 이상의 자치하여 온 한국민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이라면서 무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월에 이승만과 김구 그 이에 같은 노선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1년의 회담을 개최하였고 그해 2월에는 전국 비상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같은 해에 이승만은 상임의장으로 하고 김구와 김규식 등을 상임부 의장으로 하는 남한 민족주의를 창설을 하자 하지 중장에게 건의한 바 장군은 이 건의안을 수락했다. 여운형도 의원이 될 것을 수락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위협당하여 탈퇴했다. 그 후 수개월간에 그는 두 차례 공산주의자들에게 유괴되었다. 한 번은 공산주의 강자를 받기 위해서 38도선 이북으로 연행되었고 한 번은 남산에 끌려가서 선류를 받는 도중에 절벽 위에서 밀려떨어진 일도 있었다. 1947년 7월 여운형은 서울 시내 자동차 안에서 한 청년에게 암살되었다. 하지 중장과 조사 결과 청년은 북한 점령 당국의 지령을 받은 북한의 한 공산주의자의 이미 판명되었다. 여운형의 암살 사건은 공산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가혹한 교훈을 가르쳐 준 선례가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에게 이싹트기 시작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 저지되지 않는 한 한국은 자연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 명백하다고 느껴왔다. 그래서 군정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자신의 단체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애인 기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했으나 1946년 2월에는 6주간의 예정으로 남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나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퇴치시킬 것을 연설하고 다녔다. 이 지방 유세에서 이승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공산주의 주장하면은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병이 든 가지는 쳐버리라고 외쳤다. 이론상으로 공산주의는 그렇듯하였다. 만일 이 주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를 전하는 대로 실천한다면 나도 그들을 존경할 것이다. 이 주의가 민주주의와 같이 세계 대중에게 복리를 줄 만한 주의가 된다면 아무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이상으로서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쓰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소련의 앞잡이로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세계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의 정보를 파괴시키고 크렘린과 독재하에 놓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동생일지라도 공산주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동생이 아니다. 그 동생은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국가 공업을 파괴하는 한편 정부를 뒤집어엎고 동포들을 소련에 넘겨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는 당신의 나라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뒤엔 당신의 동생은 집 없는 거지가 되고 가족은 노예가 될 것이다. 이때 이르러 갈 곳을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인무력 이승만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토지개혁, 부인 참정권, 민주적 개혁을 약속한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성문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구펠로 대령이 미 육군 당국의 명령으로 이승만 하지 장군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내한하였다. 이때 하지 장군은 민주의원과 공산주의자들을 연합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자와의 연립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1946년 봄 하지 중장은 방송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승만의 연설 초고를 검열해서 소련과 공산주의에 관한 모든 비난을 삭제시키라고 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지 중장과 이승만은 의견 대립을 벌였는데 이승만의 태도가 끝까지 변하지 않자 하지 중장은 민주의원을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민주의원은 그 후 존속은 하였으나 군정청과는 언제나 의견 대립과 마찰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1946년 6월 2일 올리버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하지 중장은 이렇게 올리버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승만 씨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며 유일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하지는 그에게 대하여서 한국을 후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는 그에게 최선을 다하여 한국 문제는 소련의 협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승만에게 납득시켜서 소련을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동서문 밖 언덕 밑에 있는 이승만 자택에서 올리버 박사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개진하자 이승만은 묵묵히 마루를 걷다가 흥분내조로 말을 했다. 나의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미 소련이 동유럽에서 점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와 한국에 있어서의 소련의 음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가면의 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독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였다. 이승만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동안 미국의 구미위원부에서는 임명직이 의장직에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분단은 일본 및 독일 점령과 아울러 전 세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워싱턴에 반영되고 있었다. 서울의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사이에는 매일 연락이 오고 갔다. 임명직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제를 그때그때 이승만에게 보고했다. 1945년 11월 7일 임병직은 국무총과 국동국장 존 카터 빈센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일전에 귀하가 더불어 한국의 독립과 자유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나는 곧 이승만 씨와의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승만 씨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타 한국인 지도자 및 미군 군정청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모든 영도자들을 이승만 씨 영도하에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9가지의 근본 방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첫째, 한국민의 자치 능력과 유무는 그들의 실제로 자치를 시행하는 데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립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민에게 부여되기 전에는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민에게 자치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한국에서 즉시 총선거를 실시해서 한국 정부를 한국 국민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군사 점령은 오직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데 편의를 보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 지금에 이르러서 미국과 소련은 합의에 의해서 소련군을 즉시 한국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철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지금과 같이 우리 국토가 양단되고 있는 한 이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려면 통신과 교통이 자유롭게 되어 모든 장애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한국이 과거 36년간 일제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자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외국의 압박을 받은 후에 자치하는 능력을 발휘해 보였습니다. 그 신뢰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불가리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폴란드 독립국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은 4천년을 통해서 그 독립을 유지해 왔으며 동시에 세계 문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금 독립 자치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의 장래에 막대한 화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탁 통치는 한국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통일과 독립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4천년의 역사가 가지고 있고 아시아 대륙에서도 문화 수준이 높으며 가장 단결된 민족입니다. 국제연합의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국의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을 언어도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한국 안에 있는 미국 군사사령관들은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능력과 그들의 협력에 대해서 비일비재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13위를 접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거적적으로 독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국 정부는 한국이 즉시 독립하기를 바란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국민과 대통령도 이와 같은 주장을 선언했습니다. 소련도 이 선언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독립자치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독립자치를 못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 1882년에 체결된 한미조약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맹세한 것과 1943년의 카이로 선언과 1945년의 포츠담 선언과 또 1945년 9월 18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 선언에 의하면 한국 독립은 더 이상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모든 민족은 열강들과의 양심과 국제적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 국민들은 주위의 여러 호전국 가운데서도 있으므로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독립 자유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 국민은 결코 애국 통치나 신탁 통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독립의 자유를 위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945년 10월 14일 중경에서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씨는 아래와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는 한국의 독립이 속히 성취되는 데 달렸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오늘날 한국의 운명을 주목하고 있다. 극동의 세계 평화가 있으려면 한국의 독립의 자유를 향유해야 합니다. 우리 3천만 민족의 지상 염원을 부정하는 어떤 국제적인 간섭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제3자 세계대전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인도 정의는 임기응변과 거리의 기타의 모략을 만드는 데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1944년 11월 3일 서울에 모인 한국의 모든 정당 지도자들은 동맹열각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언하기를 한국은 완전히 독립 이외에는 공동신탁 통치나 기타 어느 한도 수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27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 씨는 그날 개최된 외교정책 연설에서 12개 조항의 기본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의 모든 자유자치 능력이 있는 민족에게는 애국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독립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야말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의장 임명직, 이 서한에 대해서 빈센트는 그달 20일에 다음과 같은 모호한 답을 해왔다. 친애하는 임대령 귀하, 나는 1943년 11월 7일자의 귀하의 편지를 흥미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세계대전에 의해서 파괴된 문명의 회복과 재건은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개인이라든지 한 정당 또는 국가가 단독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련자에 관한 모든 권위는 충분한 토의와 주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는 우리들이 원하는 민주적 과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원만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귀국의 정부 수립과 기묘한 독립 달성을 원조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국이 흑독에 있는 여러 민족 활동의 접촉점이며 횡단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서양의 여러 나라가 아시아의 여러 민족 앞에서 등장했습니다만 그들은 한국의 근대 문화가 역사적 사실에 영향을 주며 또한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국에서 귀국의 옛 문화와 현대 문화를 종합하여 해고하고 연구한 장래성이 있는 정부를 채우도록 우리들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유의하고 있는 까닭으로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장래의 귀하의 논평과 진리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빈센트의 사안은 우호적이었으나 팔방미인적인 것으로서 당시 이승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때 미국의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에 돌아올 여행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수일이 지난 1946년 1월에서야 겨우 미군 수송기 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분할된 한국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남북한 점령군 사령부의 대표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제1차 위원회는 1945년 12월 개최되었으나 38도선의 장벽을 유지하려는 소련의 야망이 표면화되면서 결렬되었던 것이다. 1946년에 5월과 6월에 제2차 위원회가 속개되었다. 여기서 미군 측은 한국의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내의 전 정당 단체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이 결과 400여 개의 비공산 정당 단체가 일시에 무더기로 등록했다. 뒤죽박죽이 된 정치 현상을 간단히 알기 쉽게 보도해야 했던 기자들은 마침내 공산주의자는 좌익, 반공산주의자는 우익, 합작 정부를 바라는 자는 중간파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간파의 입장이 극단파의 파보다는 바람직하다는 경솔한 추측에 의해서 신문기자와 구미의 신문 독자들은 김규식과 용영을 수반으로 하는 중간 노선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타협을 거부했음으로써 극우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마는 것이다. 북한의 공산 대표들은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의한 모스크바 선언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지 않은 한국인은 밀수공동위원회 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공산 정권을 수립해서 그들의 위성국화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미군 측 한국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탁 통치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공동위원회 초기에 미군 측의 수반이었던 아놀드 장군은 소위 커뮤니케 3호라는 서양문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은 모스크바 선언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그것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소련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지도자들도 서명할 수 있는 안전한 서약서를 고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규식과 용령은 이미 서명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만일 그들의 추종자들이 서명을 원한다면 서명해도 좋으나 그들 자신은 서명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선언했다. 하지 중장은 한국 통일을 위한 소련과의 합의를 조회하고 있는 것은 이승만이라는 내용의 노기에 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해서 이승만은 강대국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계획을 저지하지 못함을 장군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던 것이다. 1946년 여름 아놀드 장군이 말한 바와 같이 소련 대표들은 입을 다물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슨 말이든지 할 때마다 항상 아니요 라는 부정을 사용했으며 예라고 말해놓고도 그 다음엔 수락한 사실을 취소하기가 일쑤였다. 이 공동위원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소련 대표는 다수의 막류를 거닐고 남한의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공작하는 바람에 한국인들에게는 거리를 자동차로 질주하는 소련 장교들이 저주의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한 번은 학생들과 시위자들이 소련인이 타고 있는 차에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소련 대표가 회담을 결렬시켜 버린다고 위협을 했으므로 하지 중장은 한국의 지도자에게 국민들의 폭거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한국의 자유통일은 실패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미소위원회에서의 양군 대표들만의 회담은 무익하며 진정한 결정은 양국 정부에 의해서 행하여지므로 회담은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에 개최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의 주장을 반복했다. 어떤 이유로서였는지 아마 한국 문제를 한반도에서 한정된 국부적인 문제로 해두려고 희망 까닭이었을 것이다 라고 워싱턴 당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모스크바와 협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문제를 미속 공동위원회가 해결하려던 시도와 해결책으로서 신탁 통치에 동의하게 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1947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그해 4월 10일에는 국무성의 동북아시아 국장 휴 버튼은 전문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신탁 통치 결의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미국은 이 결정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 아래서 한국은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을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탁 통치는 지역과 영토와 국가의 형태로서 따라서 그 성질이 다 다른 것이다. 신탁 통치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 신탁 통치 협정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일본의 전 윈 통치 제도에 관한 신탁 통치 결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결의는 드디어 통과했으나 이것은 미국의 단독에 의해서 엄격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것과 한국의 세리의 신탁 통치가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면은
신탁통치 협정의 제1조에는 이러한 날에 한국이 자주 독립을 얻는다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제2조에는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는 것과 4대국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현재 모스크바의 협정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의 조항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협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신탁통치라는 관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어떤 것이 신탁통치의 합의 내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버튼이 주장한 가설적 신탁통치, 한국 독립 유리한 방향이라는 설명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이미 마샬 미국 국무장관은 신탁통치화를 포기하고 모스크바와 몰로토프 회상에게 제의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버튼이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의 반대가 근시안적이라고 한 것은 옳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개월간 계속된 노력의 실패로 돌아갔다던 대중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신탁통치를 창안하고 추진시킨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지한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었다. 물론 신문 기자들은 버튼이 설명한 유의 신탁통치를 소련이 수락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을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소련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태도는 이미 고집된 습관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다. 어찌 되었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이 버튼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에는 신탁통치 문제는 무효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승만에게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